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저는 호남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언어치료학과 변혜원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까지 삼킴장애 치료법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은 지난 6주간의 삼킴장애에 관련된 주요한 내용들은 다 이미 한 번씩 배우셨어요. 그래서 삼킴에 대한 단계라든지요, 정상 삼킴을 위한 어떤 해부 생리학적인 특성들, 그리고 진단하는 방법들과, 그리고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까지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삼킴장애 재활치료 기법들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자, 사실은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여러 가지 테마들은 실은 이미 여러분들이 학습하셨던 삼킴장애의 치료법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증상별로, 유형별로 접근하는 그러한 챕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주차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공부하실 챕터는요, 바로 신경학적 삼킴장애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제목부터 보시면 여러분들 신경학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질환들을 떠올리시게 되나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활과학에서 신경학이라고 표현이 들어가면 우리가 중추신경계나 말초신경계의 손상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손상들은 일회성인 손상일 수도 있고요. 점점 나빠지는 그러한 손상일 수도 있겠죠.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신경학적 상킴장애에 대해서 저와 함께 7주차에 학습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물론 질환별로, 특성별로 세부적으로 이런 삼킴장애에 대해서 접근법을 배우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적절하게 삼킴 단계에 따른 여러 가지 임상적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복습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삼킴 장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삼킴 장애의 종류별 특성과 치료 방법, 진단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실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경학적 질환이라 하면 퇴행성 신경질환을 포함합니다.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예, 대표적인 게 파킨슨병 등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퇴행성 신경질환으로 인한 삼킴 장애에 대해서도 이 챕터에서 좀 다루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챕터에서의 신경학적 질환에 의한 삼킴 장애 정의부터 먼저 살펴보시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경학적 질환에 의한 삼킴 장애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우선적으로 신경학적 질환이라고 하면 우리가 중추신경이나 말초신경의 손상으로 인해서 증세가 갑자기 발생돼요. 자, 그래서 갑자기 발생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갑자기 발생되어서 삼킴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들을 일컫습니다. 자, 중추신경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척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대뇌일 거고요. 말초신경은 12쌍의 뇌신경이 되겠죠. 자, 이러한 손상으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뭐 뇌졸중이라든지 외상성 뇌손상, 우리가 이것을 TBI라고 하죠. Traumatic Brain Injury라고 해서 외상성 뇌손상. 뇌종양도 있습니다. 그다음 척수 손상, 뇌신경이 손상되는 거, 이 모든 게 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추신경 또는 말초신경의 손상인데, 자,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갑자기 발생하는 이벤트들이에요. 자, 뇌졸중도 그렇고요. 점차 나빠지기보다는 뇌종양 정도가 조금 점점 나빠지긴 합니다만 뇌종양도 사실은 갑자기 발생하는 질환에 사실은 들어갑니다. 갑자기 발생해서 이게 급속도로 퍼지는 그런 질환이죠.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신경의 퇴행 현상으로 인해서, 자, 여기서의 핵심 키워드는 퇴행입니다. 네, 점점 나빠지는 퇴행 현상으로 인해서 서서히 삼킨 능력이 감소되는 경우입니다. 자, 점점 나빠지다 보니까 삼킨 능력도 서서히 나빠진다라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질환들이 파킨슨시병, 하고요. 근위축성 축삭경화증,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ALS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다른 말로 루게릭병이라고 하죠. 네. 자, 이러한 것들이 또 다른 신경학적 질환의 어떤 범주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떤가요? 우리가 신경학적 질환이라고 단일적인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발생하는 이런 중추 말초 신경 손상하고요. 삼킴 능력이 서서히 감소되는 퇴행적인 질환들은 실은 네, 같은 질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치료법도 달라야 되고요. 우리가 진단도 또 달라질 것입니다. 자,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 챕터를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킴 단계에 따른 임상적 특성 변화에 대해서 구강 준비 단계와 구강 단계의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거는 지난 챕터에서 좀 다뤘던 내용들이라서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구강 준비 단계와 네, 그 볼루스를 형성하는 식괴를 형성하는 구강 준비 단계와 식괴를 전구개활까지 이동시키는 구강 단계로 우리가 사실 학자들이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는 구강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활동이라는 점에서요 사실은 동일한데요. 묶어서 보시자면 얼굴 긴장도가 변화한다든지 구강 감각이 이상이 있다든지요. 자, 입술 다물기가 감소된다든지 또는 혀 기능이 감소된다든지요. 조금 건조한 입이라든지 저작 기능의 감소는 우리가 구강 준비 단계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또는 구강 단계에 살펴볼 수 있는 임상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 우리가 잘 캐치를 한다면 이런 신경학적 손상 환자들의 구강 단계의 변화를 토대로 정밀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겠죠. 자, 또 보시면 네, 하나씩 보시죠. 얼굴 긴장도의 변화. 자, 이러한 우리가 모습을 한다면 얼굴 긴장도가 변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 이른바 우리가 마비된 쪽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분은 지금 자, 이 사람을 기준으로 우측이 지금 마비가 된 거고요. 자, 이분을 기준으로 좌측이 마비가 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해서 자, 얼굴 앞면이 이렇게 마비가 돼 있으니까 이쪽 부분으로 음식이 새어나오거나 침이 흐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얼굴 긴장도의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강 감각의 이상을 좀 살펴보시면요. 잠시만요. 네. 자, 혀의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에 조금씩 삼키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입술 다물기는 어떤 또 문제를 보일까요? 입술 다물기의 감소는 음식을 삼키는 동안에 또 삼키기 전이나 후에 구강 밖으로 음식이 나오게 되는 그런 증상을 보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혀 기능 감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살펴보시면 미성숙 유출 현상이 구강 준비 단계나 구강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파킨슨 질병 환자는요 어떠한 혀 기능의 감소를 보이느냐, 혀가 상하로 아주 움직이는 듯한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트레모라고 하죠. 트레모. 떨림, 트레모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신경학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신체가 이렇게 떨리는 증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트레모라고 해서 떨림이 있고요. 플래터라고 해서 신경학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플래터가 훨씬 빨라요. 플래터는 초당 한 7Hz, 그러니까 1초에 한 7번 이상 떨리면 그건 신경학적으로 떨리는 거고요. 예컨대 이제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리면 뇌신경 쪽에 설화신경 쪽이 좀 손상을 당하게 되면요, 신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혀의 파시큘레이션이라고 해서 혀가 이렇게 막 심하게 이제 떨리는 자글자글 떨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플래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파킨슨 질병 환자들은 플래터가 아니라 근육의 떨림이죠. 그것이 우리가 트레모라고 얘기하는데, 자, 혀가 상하로 움직인다는 거, 이것은 근육의 자, 이것은 근육의 떨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씩 나누어 삼키는 현상을 보입니다. 한 번에 잘 못 삼키니까
네. 사실 우리가 그 파킨슨병 환자의 어떤 이 저기 뭡니까? 그 특징이 뭔가요? 예, 어떤 행동을 바로 시작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현상이잖아요. 이런 게 삼킴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음식 덩이를 만드는 듯한 동작을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도 일종의 그 파킨슨 환자가 보이는 혀 기능의 감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지워보겠습니다. 네, 안 지워지네요. 네, 자, 괜찮습니다. 자, 안 괜찮죠? 제가 다시 한번 요거를 예,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고요. 안 지워지네요. 자, 이게 지우개가 사실 있는데요. 예,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 판서 모드 다 좋은데 제가 잘 안 씁니다. 판서 모드를. 자, 이거 여러분들 좀 무시하시고 네, 여러분들 이 지금 보시는 분들 좀 굉장히 놀라실 수 있는데요. 자, 놀라지 마시고 무시하시고 네, 잠시만요. 계속 남아 있네요. 아, 없어지니까요. 여러분 무시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자, 혀 기능의 감소까지 보셨고요. 자, 그다음 건조한 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거 근육에 떨림 무시하십시오. 자, 지금 혀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쩍쩍 갈라져 있는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있는 게 예, 건조한 입, 건조한 혀에 어떤 보실 수 있는 그런 증상입니다. 그다음 저작 기능의 감소. 자, 씹는 기능이 감소되죠. 자, 환자는 침을 처리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침을 흘리게 되고요. 자, 혀의 움직임이 감소되면서 삼킴과 관련된 문제가 약화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두 단계의 변화도 한번 살펴보시죠.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자,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자,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자, 인두 단계 첫 번째 변화는 반사의 감소고요. 이상 반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상 반사라는 건 문제가 있는 반사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국의 기능이 저하되고요. 혀의 기저부의 수축이 감소되고 또 인두벽 수축의 감소나 자, 편측 인두병 마비나 설골 운동의 감소는 인두 단계의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임상적인 특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하나씩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외에도 좀 많습니다. 네, 12가지인데요. 후두 덮개 기능이 손상되거나 네, 후두 거상, 후두가 올라가거나 자, 전상방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전방 움직임이 감소되는 증상은 인두 단계의 대표적인 변화죠. 후두 닫힘이 감소되거나 자, 후두에 침습이 있거나 네, 후두에 고이는 걸 침습이라고 그러죠. 자, 흡인은 후두를 완전 통과한 겁니다. 그 다음에 무인식성 흡인이 생길 수도 있죠. 인두 단계. 굉장히 제일 무서운 게 사실은 12번 무인식성 흡인입니다. 네, 사일런트 아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흡인되는 그런 증상을 얘기합니다. 감각도 떨어지고 운동신경도 떨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흡인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흡인이 되는 것들 얘기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시죠. 반사의 감소와 이상 반사는 어떻게 출현하느냐? 자, 인두상기만 과정에서 반사의 지연은요. 자, 특히 뇌졸중이나 두부해상 환자들한테 많이 나타납니다. 그다음 영국의 기능이 저하되죠. 네, 식사하는 동안에 비강 닫힘이 부적절해지고요. 자, 영국의 수축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음식이 비강으로 역류할 수 있고요. 자, 심하면 기도를 막아서 질식할 위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자, 연인두 폐쇄 부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연인두 네, 폐쇄 부전. 자, 식사하는 동안에 비강 닫히면 안 되죠. 네. 아, 이거 또 글씨 안 지워지겠네요.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좀 무시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영국의 기능도 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2초 미만을 2초 미만으로 이제 지연이 되면 경도 지연이라고 하는데 2초에서 5초까지 지연이 되면 이제 심각한 거예요. 서서히 중등도가 되고요. 자, 영국의 기능이 5초 이상 지연되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역류나 심각한 경우는 흡인을 우리가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중한 심각한 지연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혀의 기저부 수축이 감소됩니다. 자, 혀의 기저부 수축이 감소되면 어떻습니까? 자, 인두각 내에 압력이 감소하게 되고요. 인두삼킴 후에 편측이나 아니면 양측의 음식 찌꺼기 남게 됩니다. 그래서 혀의 기저부 수축을 강화시켰던 우리가 메뉴버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네, 바로 혀 깨물고 죽은 일본 사람을 떠올리면 되겠죠. 자,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혀 깨물고 죽은 예, 마사코 메뉴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혀의 기저부의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두벽 수축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인두벽이 쫙쫙 잘 수축해 줘야 음식 덩어리가 식도로 안전하게 팍팍 갈 텐데, 인두벽 수축이 감소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식 찌꺼기나 이런 게 인두벽과 이상동에 남아 있을 수 있죠. 이 잔여물들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중력에서 떨어져서 흡인이나 침습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쪽 인두벽이 마비되게 됩니다. 자, 후두 계곡이나 이상동에 음식 찌꺼기가 비대칭적으로 남게 되면 결국은 역시 마찬가지로 네, 흡인이나 침습의 위험이 있죠. 그 다음에 설골 운동이 감소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설골 운동의 감소는 결국 뭔가요? 자, 설골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그 저기 뭐죠? 후두가 이렇게 지금 후두와 설골 사이에 그 근육들이 붙어서 결국은 거상해준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뼈는 결국 지지대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설골이 사실은 또 설골 상근에에서 혀와 달려있는 또 그런 구조물의 형태입니다. 뼈긴 하지만요. 결국 혀의 기능 감소는 결국 결론적으로 설골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쳐서 설골 운동의 감소를 또 초래하게 되고요. 결국 악순환인데요. 설골 운동이 감소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후두의 거상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자, 이런 건 어떤 악순환의 고리를 또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절반 정도 왔고요. 자, 이제 인두 단계의 일곱 번째. 자, 후두덮개 기능이 손상될 수 있죠. 자, 후두덮개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후두덮개는 자, 우리 그 진과 후 기억나시죠? 후두의 3단계 폐쇄. 자, 진성대가 닫히고 가성대가 닫히고 이제 마지막으로 후두덮개가 닫히게 되는데요. 자, 이 후두덮개 기능이 손상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결국 제일 마지막에 안전하게 닫혀줘야 될 후두의 폐쇄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식이 후두 전정이라는 곳으로 유입되는 걸 결국 막지를 못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예, 침습이나 흡인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후두 거상과 전방 움직임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음식이 이러한 경우에는 후두로 침습이나 흡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네. 자, 그래서 후두가 잘 거상되고 전방 움직임이 잘 이루어져야 후두가 다시 얘기하면 전상방으로 움직여줘야 네, 안전하게 기도를 폐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후두 닫힘이 감소됩니다. 자, 후두 보십시오. 자, 이게 지금 진성대고요. 이 진성대 위에가 우리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가성대가 되겠는데, 이 진성대가 일차적으로 닫히고 가성대가 이렇게 위를 한번 덮어줘야 우리가 삼킴 때 그 다음에 이 후두개가 닫아줘야 뚜껑을 닫아줘야 3단계 폐쇄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 폐쇄가 이루어지지부터 이런 틈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이 바로 밑에 이 공간이 기관이에요. 트라키아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기관 밑에는 기관지고 기관지 끝에는 폐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흡인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흡인성 폐렴이 일어나겠죠. 자, 후두 닫힘의 감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후두 닫힘이 감소되느냐? 자, 대표적으로 뇌졸중 환자라든지 아니면 뇌신경이 손상돼서 우리가 이런 성대 한쪽에 편측 마비가 생기는 경우에 이런 후두 닫힘의 감소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자, 여러 가지 12쌍의 뇌신경 중에서 어떤 신경이 손상당해야 이러한 후두 닫힘이 어떤 지장을 초래할까요? 자, 몇 번 무슨 신경입니까? 네. 자, 성대 후두의 내외전은 무슨 신경? 자, 신미주 아파트를 떠올리시면 되겠죠. 자, 10번 미주신경입니다. 자, 베거스라고 하는 미주신경에서 요거 담당하죠. 자, 그러면 10번 미주신경은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또 나뉘어지는데, 자, 수프라레링지얼 너브라고 해서요. 그 상후두 신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되돌이 후두 신경이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성대 편측, 성대 마비를 초래하는 또 그 미주신경의 또 하위신경 뭐가 되겠습니까? 상우두신경인가요? 아니면 되도리우두신경인가요? 예, 맞습니다. 되도리후두신경이 손상되면 이러한 마비가, 네, 편측 마비가 생길 수가 있죠. 자, 이 모든 게 다 인두된 게 어떤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후두 침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침습하고 흡입은 상당히 이제 위험한 증상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후두 거상이 감소된 환자의 경우에는 침습된 음식이 후두에 남아 있다가 결국 흡인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습 자체가 위험한 것도 있지만 사실 침습이 아주 치명적인 건 아닌데요. 침습이 왜 위험하냐? 침습은 결국은 이게 뭡니까? 결국은 네, 흡인의 전초 증상이죠. 자, 결국 후두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건 언젠가는 후두를 통과할 거 아닙니까? 증발하지는 않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흡인의 전초 증상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인두 단계의 마지막 두 가지가 남았는데 이제 흡인. 자, 인두 단계의 문제는 흡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인두 단계 삼킴 반사가 지연되거나 없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100% 흡인이 거의 오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 흡인이 오느냐? 기침, 사례 등의 흡인 증상이 있는데 후두 거상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후두 기전의 밸빙 작용이 안 되는 경우에 우리가 네, 흡인이 올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 흡인이냐? 자, 후두 계곡이나 이상동처럼 오목한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이 있는 곳에 이런 남아있는 음식이 흘러나와서 열려있는 기도로 역류하는 경우 이런 것도 다 흡인이죠. 그래서 이런 흡인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두 단계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자, 삼킴재활의 가장 중요한 꽃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인식성 흡인을 초래할 수 있죠. 신경계 환자들한테 특히 또 무인식성 흡인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후두와 인두에 자, 운동도 운동이지만 감각이 저하되면 자, 음식물을 인지시켜 줘야 이게 이제 그 인두 삼킴이 이제 유발되면서 안전하게 기도를 보호할 수가 있는데 자, 감각이 저하되어 있으니까 그 신호를 못 인지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 자, 이런 12가지의 증상들이 특히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삼킴장애 환자들에게 주로 일어나는 문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저희가 이제 재활의학과에서 저도 이제 재활의학과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언어치료사로 근무하면서 사실은 삼킴장애 환자들의 거의 다수가 사실은 많은 수가 그 재활의학과의 특성상 이런 신경계 환자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학적 환자들이다. 뇌졸중이나 뭐 외상이나 아주 다양한데요. 네, 이런 신경계 환자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뭘 설명드릴 거냐면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다양한 삼킴 장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신경학적 마비의 기전은 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 이게 사실 그 재활의학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자, 이게 사실은 또 아마 여러분들이 운동구호 장애를 또 학습하셨으면 자, 이런 용어 슈드 볼벌 파시라고 해서 가연수마비, 가짜 연수마비라는 용어 들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자, 볼벌 파시, 자, 연수마비 이런 용어들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자, 이 가연수마비라는 용어를 또 의외로 그 잘 못 들어보시는 또 언어치료사 분들이 또 의외로 많으세요. 이게 사실 좀 옛날 용어예요. 작업 치료에서도 좀 잘 안 쓰는 용어긴 한데 작업 치료에서 좀 많이 쓰죠. 상대적으로는 좀 옛날 용어입니다. 사실 요즘에 추체외로 이것도 굉장히 옛날 용어고요. 가성 연수마비도 사실 조금 옛날 용어입니다. 자,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이 이게 마비가 나타나는데 연수마비랑 달라서 우리가 가짜 연수, 슈드란 뜻이 우리가 가성이란 뜻인데요. 이런 용어를 썼기 때문에 예. 가성 연수마비라고 하면 이거 여러분들 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까? 중추신경의 문제예요. 마치 연수의 마비 같지만 사실은 중추신경 대뇌의 마비 같다. 네. 뇌관이 아니라 대뇌 쪽이다. 예. 그 중에서도 대뇌 쪽이다. 자, 연수마비는 연수가 어딘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뇌관, 예, 브라인스텀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네, 하위 운동신경의 마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LMN, 예, 로어 모터 뉴런, LMN의 마비다. 이것을 연수 마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도표에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리, 리즌을 보시면 자, 가연수 마비는 뭡니까? 네, 어퍼 모터 뉴런. 네, 자, 상위 운동신경의 문제고요. 자, 연수 마비는 다른 말로 로어 모터 뉴런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토대로 이 가성 연수마비, 즉 어퍼모터 뉴런의 문제냐, 연수마비, 로어모터 뉴런의 문제냐는 사실은 서로 다른 완전히 상반된 그러한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활의 시작입니다. 이게 뭐 재활 의학 의사 선생님들이든 어떤 운동적인 걸 담당하는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든 자, 우리 언어치료사 선생님들이든 간에 우리가 로모터 뉴런이냐 어퍼모터 뉴런이냐의 문제를 구분하는 것이 사실은 이 재활의 시작이에요. 서로 다른 경향입니다. 자, 가성 어퍼모터 뉴런의 문제는 어떤 삼킴 반사는 어떠냐? 정상인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속도가 지연되거나 네, 코디네이션의 어려움을 보이는데 자, 연수마비인 경우는 어떠냐? 자, 삼킴 반사가 아예 안 되거나 위크니스 매우 약한 그러한 반사 능력을 보이게 됩니다. 자, 삼킴 반사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퍼모터 뉴런의 문제가 더 심각한가요? 로어모터 뉴런의 문제가 더 심각한가요? 로어모터 뉴런이 훨씬 심각하겠죠. 네, 반사가 없거나 매우 약하니까 네, 이게 사실 뇌관을 손상당하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자, 근데 인지는 또 반대예요. 자, 대부분의 인지, 뭐 기억이나 메모리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것들, 네, 지능이나 이런 거 다 어디서 담당합니까? 자, 이거는 사실은 대뇌, 네, 세러벨럼의 문제이죠. 자, 그래서 손상 가능성이 있죠. 네, 대뇌를 다 이게 지금 대뇌니까요, 대뇌. 자, 이거는 뇌관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대뇌를 손상당하니까 예, 인지의 손상 가능성이 있죠. 어디 인지 영역과 관련된 부분을 손상당하면 예, 인지 손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반대로 연수마비 보실게요. 자, 뇌관은 어떻게 지능이나 인지와 관련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네, 브레인스톰 자체가 생명의 중추적인 역할, 뭐 혈압을 유지한다든지요, 체온을 유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사실은. 네, 그래서 예, 정상입니다. 자, 구강 근력을 보시죠. 자, 구강 근력은 사실은 대뇌를 손상당하면 정상이거나 협응이 어렵습니다. 예, 대뇌도 이게 양측 대뇌면 스파스틱이라고 하는 경직이 초래되고요. 예, 뭐 편측이면 뭐 한쪽만 이제 마비가 올 텐데, 자, 연수마비는 어떻습니까? 역시 운동적인 측면에서는 자, weakness, 약증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뇌관을 손상당하면 거의 대부분 움직임에 약증이 와요. 그래서 마비 말장에서는 플라시드 타입, 네, 그 이완형 타입이 오게 되고요, 플라시드 타입이 오게 되고, 자, 우리가 구강 근력에서는 weakness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언어는 어떻습니까? 자, 언어는 예, 뭐 대뇌를 손상당하면 다 올 수 있는 게 많죠. 이제 경직성은 자 어떻습니까? 이것은 양측이 손상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뇌가 이렇게 있잖아요. 양측이 손상이 오면 이렇게 손상이 올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스페스틱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스페스틱은 뭐냐? 리지디티랑 스페스틱이 또 달라요. 강직하고 경직이 다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신경 쪽으로 이제 공부하는 언어 치료사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덕시 책을 보면 좀 잘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게 스페스틱이라는 거는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저항이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성대는 운동이 열어주는 게 운동 방향일까요? 닫아주는 게 운동 방향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려우니까 좀 쉽게 설명하죠. 자, 우리가 팔 보실게요. 팔은 제가 이거 카메라 보이시나요? 예, 팔은 이게 오므리는 게 운동 방향입니까? 뻗는 게 운동 방향입니까? 예, 당연히 팔은 오므리는 게 운동 방향이죠. 여러분들이 근육 운동하실 때 이렇게 운동하시지 아령 들고 이렇게 운동하시나요? 이게 운동 방향이죠. 자, 그러면 팔의 경직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니까 뻗는 건 잘 되는데, 자, 운동 방향 이 안쪽이라고 그랬죠. 안쪽으로 오는 거에 저항이 바깥쪽으로 생겨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므리는 건 안 되고 뻗는 건 되는 거예요. 이게 경직입니다. 강직은 둘 다 안 되는 겁니다. 운동 방향과 운동 반대 방향으로 중력에
반대 방향으로 이 저항이 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다리는 어때요? 다리는. 자, 이거 이렇게 그냥 표시할게요. 다리는 뻗는 게 운동 방향이죠. 우리가 걸을 때 뻗고 이렇게 걷지 뒤로 이렇게 걷진 않, 문어크하진 않잖아요. 뻗는 게 운동 방향. 뻗는 게 운동 방향이니까 네, 앞으로 뻗을 때는 저항이 와서 운동 방향 반대 방향으로 저항이 오니까 이렇게 뻗는 게 안 되지만 뒤로는 오므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대는 후두는 자 내전이 운동 방향이에요? 외전이 운동 방향이에요? 예, 성대는 외전이 운동 방향이죠. 그래서 유일한 외전근 PCA, 네, 후윤상 피혈근, 걔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 그 후두는 성대는 여는 게 외전이 운동 방향이에요.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저항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저항이 가니까 어떻습니까? 목소리가 그래서 쥐어짜는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경직이라는 게 스페스틱이라는 게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뭐 양측이면 뭐 경직이 오고 뭐 이렇게 공부하시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대 가시면요 의대분들은 그 공부량이 굉장히 많아요. 한 학기에 한 30학점 정도 듣습니다. 시험을 2주에 걸쳐서 보죠. 이분들 암기에 뭐 대왕들이신데 머리가 굉장히 좋으시니까 이분들 사실 뭐 무조건 암기할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그 메커니즘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많은 내용들을 다 우리가 머릿속에 소화하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이제 1급 치료사를 이제 준비하시는 대학원 과정 이상이신 분들이라면 이런 무조건적인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메커니즘을 우리가 또 파악을 해야 또 우리 또 학자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런 메커니즘의 근거성을 또 확립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자, 그런 것들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운동성이 감소되거나 운동이 과다되거나 이런 것들은 다 대뇌 수준이고요. 자, 뇌관을 손상당하면 네, 플래시드 이완형 마비말 장애를 초래하게 되겠죠. 언어 장애에서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졸중 환자의 삼킴 장애를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뇌졸중 환자의 삼킴 장애 비율은 연구마다 좀 다른데요. 대체적으로 한 50에서 70%, 10명 중에 5명에서 많게는 7명 정도는 삼킴 장애를 동반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킴 장애 적어도 그 뇌졸중 환자가 동반하는 후유 장애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보행 장애도 아니고 균형 장애도 아니고 바로 이 삼킴 장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많아요. 제일 흔합니다. 뇌졸중 환자의 삼킴 장애 예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회복률이 좋고요. 흡인상 폐렴의 위험도 감소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이제 자가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무조건 자가 회복만이 다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를 조기에 판단해서 적절하게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뇌졸중 환자의 삼킴 장애는 이것이 이제 뇌졸중이 어떤 뇌졸중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좀 전혀 다른 형태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 수업에서는 좀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언어치료사는 우리가 그 좀 피질성 뇌졸중만 너무 좀 다루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어증을 좀 강조해서 배우다 보니까 저희가 그 실어증이라고 하는 게 전통적으로 그 보스턴 학파에서 얘기하는 피질 실어증. 그러니까 우리가 피질이 사실은 그 명령을 내리는 가장 중추적 역할이거든요. 이런 거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데 실제로 재활의학에서 이제 입원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피질 수준에서의 뇌졸중,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피질 수준인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피질화가 훨씬 많습니다. 뇌내출혈이 더 많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피질성 뇌졸중 외에 피질화성 뇌졸중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이 챕터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좀 죄송해요. 오타가 좀 많네요, 제가. 자, 뇌간 수준에서의 뇌졸중도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뇌간 수준을 아까 사치면 로모터 뉴런이니까 결국은 이완이라고 하는 문제가 초래된다고 했는데요. 약화. 거기에 따른 특성도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다음에 뇌졸중 환자의 삼킴 기능과 회복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졸중 환자의 삼킴 장애입니다. 먼저 피질성 뇌졸중부터 살펴보시죠. 자, 피질성 뇌졸중은 전 중심 뇌구의 아래쪽에 위치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피질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후는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실은 자연적으로 좀 회복되는 역량이 있습니다. 자, 피질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뭐 이제 브로드만 넘버 이런 거 많이 사실은 이제 외우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결국은 재활과학, 재활의학의 핵심적인 메커니즘이 사실은 뉴럴 플라스티, 네, 신경 가소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신경 가소성이 사실은 피질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네, 피질 수준에서의 주변 부위에서 그 손상된 부위를 도와준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피질 하 영역으로 들어가면 손상 범위가 좀 광범위해집니다. 따라서 이 피질성 뇌졸중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좀 자연 회복, 네, 셀프 리커버리가 좀 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흡인성 위험도 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손상이 아주 심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킴장에 있어서는. 자, 경향적으로 보면 좌측보다는 우측 피질성 뇌졸중 환자에게서 구강 식사로의 전환이 좀 어려움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들이 연구에서 좀 밝혀진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굳이 비교를 하자면 좌측 피질성 뇌졸중과 우측 피질성 뇌졸중의 어떤 증상과 보상 전략을 좀 표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자, 증상은 좀 한번 시각에서 한번 보시고요. 우측 피질성이 조금 더 구강 식사로의 전환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인두 통과 시간이 좀 더 지연된다든지 후두 상승이 지연되는 게 주로 우측 피질성 뇌졸중 환자들에게 좀 더 나타나는 어떤 그런 증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들에 대한 재활 치료 기법이나 보상 치료 기법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된 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좌측 피질성 뇌졸중이라면 자, 온도 촉각 자극이나 아니면 뭐 구강 운동이나 심각하지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쓰시면 좋고요. 우측 피질성 뇌졸중 환자들 같은 경우는 성문위 삼킴이나 네, 뭐 최대 성문위 삼킴 이런 것들을 좀 쓰시면 더 좋습니다. 특히 후두 상승이 지연돼 있으니까 후두의 가동화 운동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좌측 피질성 뇌졸중 환자에서 언어 문제가 나타날까요? 아니면 우측 피질성 뇌졸중 환자에서 언어 문제가 나타날까요? 예,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물어보는 것 자체가 너무 극단적인 질문입니다만은 거의 이제 우세한 경향은 좌측 피질성 뇌졸중 환자에게서 좀 실어증이나 이런 언어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을 넘기셔서요. 네. 그다음에 피질 하성 뇌졸중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종합병원에서도 근무를 재활 전문 종합병원에서도 근무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그 대학병원에서도 근무를 했었는데 또 제가 근무했던 그 재활 전문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12개 지정한 그 재활 전문 병원 중에 한 곳이었고 퍼스트 병원이었습니다. 이 퍼스트 병원이라는 게 뭐냐면 정말 아급성기 환자들, 수술이 각 끝난 환자들이 대학병원에 오래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제일 먼저 이제 의뢰되는 그런 병원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아급성기 환자들을 접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분들 중에서 실제 보시면 피질성 뇌졸중보다 실제로는 피질 하성 뇌졸중이 그 비율이 더 많았던 걸로 저는 이제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도 좀 그러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피질 하성 영역이라는 게 대뇌 피질의 아래층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피질 수준에서 혈관이 막히고 터지고 하는 것보다 그 안쪽에서 터지는 뇌내 출혈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자, 피질 수준에서의 출혈은 주로 그 뇌동맥류 이런 부분들이 좀 많고요. 그러니까 혈관 기형 것들이 많아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그, 그 뭡니까? 그,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지주막하라든지 이런 혈관에서 이제 터지는 것들이 많고요. 지주막하 출혈은 또 외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피질화성 영역은 실제로 그 아래쪽 이제 인터널 캡슐이라고 하는 네, 그쪽에 이제 손상을 얘기하는데요. 자, 감각이나 수역적인 근육 운동이나 인지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감각, 운동, 인지 거의 모든 걸 담당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손상이 좀 광범위합니다. 자, 대뇌피질로 감각 정보를 입력하거나 운동 기능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터널 캡슐, 네, 그 한국말로 그 내포라고 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코로나 라비에타라고 해서 이렇게 그 대뇌 방사라고 합니까? 이렇게 뇌가 이렇게 생기고 이게 다 그 저기 뉴런이지 않습니까?
뉴런이고 이런 것들을 대뇌 피질이라면요. 이 뉴런, 이 뇌포라고 하죠. 인터널 캡슐. 뇌포에서 요 한 부분이 실제로 요뇌 안에 피질 안에 요만큼이 출혈이 되면 제가 좀 크게 표시했는데 얘가 실제로는 두두두두두두 대뇌 피질이 이만큼 손상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 피질화성 뇌졸중이나 피질 뇌졸중이나 사실은 증상이라는 게 유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뇌포가 손상되는 게 훨씬 더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얘가 결국은 위로 올려주면 올림신경이 될 것이고 아래로 내려주면 내림신경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게 실제로 병원에서 보면 굉장히 이 막힌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작아서 이게 못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피질화성 뇌졸중 이런 전달 역할을 하더라. 자, 뇌포가 그런 전달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안 지워지네요. 자, 그래서 피질화성 뇌졸중 상킴장에 대한 증상과 결과를 표로 제시했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그래서 구강 단계는 혀의 기능이 감소되면 구강 내 음식의 이동이 경미하게 감소될 수 있고요. 자, 인두 단계에서는 인두 단계 시작이 피질성 뇌졸중보다 더 지연됩니다. 그러니까 피질에서의 문제보다 더 광범위하기 때문에 인두 삼킴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두에 사례가 들린다든지 후두 계곡에 음식이 남는다든지 자, 후두 상승 작용이 감소된다든지 자, 그러다 보니까 후두 계곡이나 이상동이나 인두벽에 음식이 남을 수밖에 없죠. 인두가 약화되니까요. 자,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없어지네요. 없어지네요. 없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뇌간 뇌졸중입니다. 자, 뇌간이라고 하는 브레인스텀은 아주 생명의 중추적인 역할인데 우리 뇌간에 뭐가 있나요? 네, 거의 모든 뇌신경, 거의 모든이 아니라 뇌신경이 다 뇌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뇌간이라고 하는 게 단일 조직이 아니라 자, 중뇌, 교, 연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뇌신경이나 뇌간 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뇌관의 손상은 특히 상부 뇌관이냐 하부 뇌관이냐에 따라서 이 상부 뇌관 뇌졸중, 하부 뇌관 뇌졸중으로도 구분될 수가 있는데요. 자, 상부 뇌관 뇌졸중과 하부 뇌관 뇌졸중에 따라서 우리가 또 그 병소에 따라서 자, 교냐, 내측 연수냐, 외측 연수냐에 따라서 구강 단계, 인두 단계의 특징이 또 다릅니다. 자, 상부 뇌관 뇌졸중의 대표적인 병소는 교예요. 자, 중뇌의 교 연수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중에 교입니다. 자, 위쪽이에요. 자, 보시면 과긴장성을 이제 보이게 되고 혀의 경직성 마비가 오게 됩니다. 자, 혀가 딱딱하게 굳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인두 단계 시작이 지연되거나 인두가 약화되거나 인두 단계에서 후두 상승이 감소되거나 한쪽 가성대가 닫히지 않는 이런 증상들이 인두 단계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하부 뇌관 뇌졸중은 내측 연수나 외측 연수, 주로 연수 부분입니다. 안쪽이나 바깥쪽 연수 부분인데요. 자, 특히 연수에 설화신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손상되면 동축혀의 근육마비가 오게 됩니다. 자, 반대로 외측에서는 경미하거나 없죠. 자, 인두 단계는요. 내측 연수 같은 경우는 주로 혀의 문제예요. 그쪽에 설화신경이 달려 있거든요. 이렇게 인두 단계에서의 문제는 내측 연수는 경미하거나 없는데, 자, 반면에 외측 연수는 자, 인두마비라든지 주로 반대로 내측 연수와는 반대로 구강 단계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만 인두 단계 문제가 심각합니다. 외측 연수는 인두 문제가 심각하고요. 내측 연수는 구강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두마비가 온다든지 성대마비가 와서 결국은 이 음식물이 남는 그런 증상을 보이게 되죠. 자, 이러한 뇌관 뇌졸중의 상킴장의 특성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내측 연수 증후군은요, 결국은 반대쪽 몸의 상위운동 신경원 증후군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킴장이 없이 순수한 반신마비만 일으키게 되고요. 자, 외측 연수 증후군은 후하 소뇌동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자, 척추동맥이 폐쇄돼서 일어나게 되고요. 자, 특징적인 양상이 무엇이냐? 자,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구강 단계는 비교적 경미한데요. 자, 외측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인두 단계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구역 반사도 감소되고요. 삼킴 반사 유발 지연이 있고 자, 이것이 바로 인두의 문제죠. 인두 단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인두근의 약화가 두드러지는 증상을 볼 수 있다. 자, 이게 외측 연수 증후군의 특징이다라는 것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더 다시 강조드린 것입니다. 자, 이제 뇌졸중 부분에서의 마지막은요. 뇌졸중 환자의 삼킴 기능과 회복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어떤 요인들이 뇌졸중 환자의 삼킴 기분 회복에 예후에 영향을 주느냐? 자, 첫 번째는 기관절개관입니다. 자, 기관절개관을 한 환자들은 삼킴 기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자, 기관절개관 자체가 후두 상승 시에 기관병 마찰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기관이 삽입을 했기 때문에요. 절개관을. 따라서 기관절개관은 좋지 않은 영향을 주죠. 자, 약물을 대표적인 항우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삼킴 기능에 좀 회복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자, 당뇨가 있어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러나 또 많은 경우의 연구에서 나온 보고된 바에 따르면 연령은요 의외로 또 삼킴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어서 좀 계속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생각보다 이게 좀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지치지 않고 계속 이제 들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계속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뇌손상 환자의 삼킴 장애는요. 그다음에 우리가 구강 단계 환자와 인두 단계 환자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증상하고 결과는 여러분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 삼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증상을 보시면 이게 인두 단계의 증상인지 또는 구강 단계의 증상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학습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표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경부 척수 손상 환자의 삼킴장애입니다. 이것도 역시 중추신경이잖아요. 자, 이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전방 고정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경부 목 부분의 척수가 손상된 환자들 같은 경우에 삼킴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죠. 자, 경추 보조기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착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기관절개관 척수현상 환자들은 기관절개관을 삽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인두 단계의 문제를 또 초래합니다. 그래서 기관절개관 삽입으로 인해서 기도보호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고요. 그 결과 삼킴 후에 인두부의 이물감이나 기관절개관으로의 음식 유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기관절개관이죠. 자, 이렇게 삽입이 돼서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음식도 유출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요 가압대라고 해서 이렇게 가압대가 있는 거 기관절개관을 삽입하기도 했었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뇌성마비 환자들입니다. 자, 뇌성마비도 신경학적 손상이 들어가죠. 네. 자, 다만 이게 후천적이냐, 뭐 선천적이냐, 뭐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좀 구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금 목이 좀 아파서요. 자, 뇌성마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식덩이 형성과 통과 장애를 보이게 되고요. 삼킴 반사의 지연과 인두 운동의 곤란, 식도 질환, 흡인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뇌성마비는 사실은 성인이 돼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아기 때부터 삼킴에 문제가 있는 신경학적인 소아신경 장애라면 결국은 대표적인 게 뇌성마비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뇌신경 손상 환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뇌성마비 부분은 저희가 소화기 삼킴 장애 때 좀 자세하게 다루고요. 자, 뇌신경 손상은 결국 4개의 뇌신경이 들어가 있는 구심성 감각신경 섬유와 5개의 뇌신경이 들어있는 원심성 운동신경 섬유, 그 다음에 2개의 경추부 말초신경이 있습니다. 총 그래서 그 외 연수에 있는 한 쌍의 뇌관 삼킴까지 그래서 12쌍이 되죠. 그래서 자, 교내와 변형계 여기서 시상하부 체계라고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손상되면 삼킴의 문제를 초래한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길랑발해 증후군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자, 길랑발해 증후군은 아마 여러분들이 음성과 음성장애라는 책에서 아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마비말장애로 소개가 되는데, 자, 어떤 타입의 마비말장애로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나요? 네, 길랑발해 증후군은 대표적인 이완형 마비말장애입니다. 자, 좀 소개를 드리면 감염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저도 길랑발해 증후군 환자분들 재활할까에 종종 이제 내원하시게 되는데 갑자기 막 극심한 손상 고통을 막 호소하고요. 이 이완 증세가 갑자기 좀 심해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 증상입니다. 자, 네. 근육의 전반적인 근력 약화. 자, 약화가 이제 결국은 이완형 마비말장애의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데요. 자, 삼킴장애가 이 질병의 처음 증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길랑발해 증후군이 보이는 전초 증상이 바로 이 삼킴 문제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길랑발해 증후군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삼킴에서의 특징을 살펴보시면 구강 단계에서는 혀의 기저부의 움직임이 감소하게 되고요. 그 결과 삼킴이 지연되게 되는데, 자, 인두 단계에서는 호흡이 불안정하거나 후두의 움직임이 감소하거나 기관절개 삽입관을 사용하는 이런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인두 단계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흡인이 가장 큰 문제죠. 자, 이런 것들을 초래할 수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퇴행성 신경질환으로 인한 삼킴장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긴 강의를 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퇴행성 신경질환 너무도 다양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신경계 질환들이 너무 종류가 많고 다양하고 단일 질환으로 묻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 재활의학과에서 공부하시는 언어치료사 분들은 굉장히 공부량이 많죠. 네. 퇴행성 신경질환으로 인한 삼킴장애 간단히 좀 살펴보시면, 자, 대표적으로 퇴행성 질환 중에 대표적인 게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치매 같은 경우도 삼킴장애를 초래하게 되고요. 그 경우에는 인지의 문제로 인해서 삼킴의 문제가 초래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치매의 또 다른 증상 중에 혈관성 치매도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퇴행성 신경질환으로 대표적인 게 ALS라고 하는 근위치성 축색경화증이 있습니다. 루게릭병이라고 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파킨슨씨 병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점차 근육의 움직임이 ROM이라고 하죠. Range of Movement, 움직임의 어떤 범위가 점차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삼킴에서도 문제가 초래되는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자, MS라고 하는 다발성 경화증도 있습니다. 이 근위성 축색경화증하고 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육 이영양증, 그리고 우리가 운동이 반복되면 좀 극심한 피로를 갑자기 느끼는 중증 근무력증까지 다양한 이런 신경질환들이 삼킴장애를 초래합니다. 이처럼 삼킴장애의 원인 질환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굉장히 많고 빈번하고 다양하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문제는 실은 실인증과 실행증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그노지아라고 하는 실인증은, 자, 이게 나중에 점점 치매가 우리가 진전되면서요. 자, 먹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구강촉각 실인증 같은 경우엔 입안의 음식을 인지하지 못해서 구강 잔기의 작용을 시작하지 못하는 이러한 실인증이 사실은 삼킴장애의 주된 원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프락시아라고 하는 실행증도 보일 수 있는데요. 자, 음식 섭취를 위한 도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식사실행증이라고 하는데요. 또 더 심각한 거는 음식을 입에 넣고도 구강 단계 아예 시작을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자, 실행의 문제, 프로그래밍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삼킴 실행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의 문제는 이러한 실행증이나 에그노시아나 에이프락시아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특징을 보이느냐? 자, 구강 단계에서는 구강 내 인식이 저하, 인식 저하, 실인증이죠, 이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음식 덩이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인두 단계에선 삼킴 반사가 지연되니까요. 자, 음식물을 입에 물고 삼키지 않으니까 나중에 음식물이 남게 되고 사례가 들리게 되고 이러한 문제들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혈관성 치매입니다. 혈관성 치매는 뭐 다양한 질환을 포함하는데요. 특징을 좀 보시면 주로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보시면 구강 뇌졸중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런 양상들이. 그래서 구강 단계에서는 구강 내 인식이 저하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음식덩이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네, 쉽지 않고 계속 물고 있는 이런 증상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인도 단계에서는 삼킴 반사가 지연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후두에 음식이 남거나 사례가 들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위치성 축색경화증도 대표적인 퇴행성 신경질환에 로 인한 삼킴장애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유병률이 높지는 않지만 이 분들이 실은 완치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삼킴장애에서도 특히나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어떤 질환이라 보시겠는데요. 이분들은 혀의 조절과 몸이 점점 굳어갑니다. 그래서 음식덩이의 구강 조작이 어려워서 비강역류를 보일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삼킴작용이 지연되고요. 자, 반지인두근의 장애로 인해서 네, 과도한 침을 분비하거나 언어장애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언어장애라기보다는 마비말장애를 초래합니다. 자, 이들이 초래할 수 있는 대표적인 마비말장애가 뭘까요? 혼합형이죠. 혼합형 마비말장애를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런 근위성 축색경화증이 있더라. 자, 특징을 한번 보시죠. 자, 구강 단계에서는 피질 연수로를 침범하게 됨으로써요. 음식덩이 형성이 어렵고요. 네, 그 다음에 인두기 시작 전에 음식이 유입되는 그런 증상들을 보입니다. 자, 인두 단계에서는 삼킴 반사가 지연되고 후두가 잘 닫히지 않고 그러니까 움직임 관련돼서 모든 움직임이 잘 수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인두 비강 역류도 생기고요. 결국은 흡인이 가능성도 좀 잘 있죠. 자, 제가 지지난 시간에 그 재활 치료를 설명할 때 자세 변화에서 근위치성 축색경화증은 좀 다른 자세 변화 기법을 쓴다고 하셨는데 혹시 좀 기억나십니까? 네. 근위치성 축색경화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고개 뒤로 기울이기를 자세 변화로 쓴다고 했죠. 자,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보호하기보다는 이 전반적으로 혀나 뭐 턱이나 입술, 삼킴 관련된 근육들이 잘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뒤로라도 좀 기울여서 중력에 의해서라도 음식물을 하강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을 쓰는 환자가 바로 이 근위성 축색경화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파킨슨신 병입니다. 네, 이것도 역시 대표적인 퇴행성 신경 질환이 되겠는데요. 자, 파킨슨氏병하면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게 중뇌의 흑질이죠. 여기서 우리가 어떤 호르몬이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게 뭡니까? 예, 도파민이죠. 자,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는 게 파킨슨氏병입니까? 과소 분비되는 게 파킨슨氏병. 예, 과소 분비되면 파킨슨氏병. 과다 분비가 되면 우리가 무도병 같은 그런 과다 행동을 보이는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도파민이 이 모니터링 해준 역할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초기에 구강 단계 이상을 보이게 되고요. 후기에는 후두와 상부식도 조행근까지 이상을 보이게 됩니다. 말기에는 치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氏병으로 인한 치매가 있어요. 그래서 파킨슨 치매라 부르기도 해요. PD라고 합니다. 줄여서 파킨슨 디멘시아라고 해서요. 또는 좀 치매 유형으로 보면 루이체 치매라는 게 사실은 파킨슨 병 환자들이 좀 많이 동반하는 치매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 파킨슨 병이 삼킴장애도 결국 동반하게 된다라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발성 경화증이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사실은 그 전체적인 유형은 양상은 그 근위치성 축색경화증하고 좀 유사한데요. 자, 구강 단계에서는 설화신경이 이완되거나 미주신경 이완, 그 다음에 인두 단계에서는 설인신경이나 미주신경이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구강 단계에서는 구강 단계가 지연된다든지 혀의 운동장애가 나타난다든지 하고요.
인도 단계에서는 결국 인도 단계 문제는 대부분 삼킴 반사의 지연입니다. 삼킴 반사가 빠르게 지연돼서 생기는 삼킴 장애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다발성 경화증 같은 경우는 인도 단계 삼킴 반사가 지연되고 그로 인해서 후두 폐쇄의 기능 장애를 초래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개 남았는데요. 근육이 영양증이 있습니다. 특징은 다음과 같은데요. 네, 구강 단계 때 인두 단계 시작 전에 기도로 음식이 유입될 수 있고요. 자, 인두 단계에서는 인두 삼킴부터 네, 이런 후두 거상까지 거상 문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보이게 됩니다. 자, 결국은 인두의 음식이 다량 잔류해서 섭취 후에 흡인이 나타나는 이러한 결과를 보이는 게 근육 이영양증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증 근무력증입니다. 중증 근무력증 환자들은 처음에는 어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떤 움직임이 반복되면 극심한 피로를 갑자기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 구강 단계에서는 관여하는 근육이 갑자기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현상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인두 단계 시작 전에 기도로 음식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죠. 다음에 인두 단계의 경우엔 인두 운동이 감소되면서 식도 단계의 지연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인두 식도에 역류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중증 근무력증 환자의 인두 단계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굉장히 좀 길게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좀 보셨는데 자, 어떻습니까? 자, 네, 이거 좀 제가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 되게 얼굴 크게 나오는데요. 실제 제 얼굴이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게 좀 옆으로 좀 줄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경계 환자는 특히 재활의학 그 환경에서는 아주 흔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그 질환별로 사실 신경계라고 묶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증상들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필요한 특징들을 잘 파악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치료법들을 잘 적용하신다면 아주 좋은 삼킴 전문 치료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